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결정하셨습니까? 민심이 움직이고 여론이 결정되는 D-27 여러분의 선택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 대선전쟁 여론과 민심. 자, 여론조사계 최강조합을 모셨습니다. 윤찬 소장조합입니다.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설날에 한 번 모셨는데 네. 압도적인 지지를 열광적인 성원을 열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더듬은 걸 보니까 이런 걸 일으켜서 주진우 했다. 그렇습니까? 주진 들어간 거죠 우리가.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여론 박사님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박사님인데 궁금한 게 많아서 매주 대선까지는 명확하게 좀 여론과 민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선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죠? 네. 이렇게 또 박빙이고 누구도 확실한 우세를 점하지 못한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우선 딱 두 가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각 후보, 여기서 말하는 후보는 1, 2위 양강 후보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자신들의 전통적 지지표 결집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다. 견고한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 모아지지는 않았다. 네. 두 번째, 이전 대선들에 비해서 부동층이 아직 조금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정했다 해도 지지 변경 가능하다고 답하는 그룹이 예전 대선들보다 많습니다. 아직 여지가 많군요. 네. 특히 중도 또는 2030에서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 18세에서 34세 그룹에 지지 변경 가능하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좀 많이 잡힙니다. 여긴 매우 높죠. 네. 저도 이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전 대선과 가장 큰 차이는 이전 대선은 부동층은 부동층일 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선은 부동층이 결정층. 예. 이번 선거의 승부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10%가 투표를 할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이 한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예. 그럼 이들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대선 결과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월 8일도 달라질 수 있고 3월 9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들의 표심이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냐?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 이제 더 좁혀보면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엄마! 이 가정주부층이 이번 대선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요? 네. 가정주부층이 가정을 결정했는데 대선 결정한다. 이건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가정 결정하고 남편 자식 다 결정했는데 대선 결정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런 논리로 지금 나오신 거면 그렇습니다. 자,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잠깐 방송 전에 얘기하다가 판세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샤이 이재명이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샤이 이재명이 있습니까? 일부 있겠죠. 네. 그런데 샤이 이재명을 말한다면 샤이 윤석열도 있습니다. 샤이 윤석열도 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 샤이 어느 특정 후보가 있으면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다가 막상 개표 뚜껑을 까면 확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샤이 트럼프였죠. 샤이가 처음 대통령 될 때. 그렇죠. 재선에 나왔다 떨어질 때 말고. 네. 그때는 샤이 트럼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두 후보나 또는 후보 가족에 관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리스크들이 상당히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 않습니까? 네. 기타 등등 그런 이유들로 해서 흔쾌히 자신의 지지 성향을 대놓고 밝히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잡힙니다. 그런데 샤이 이재명만 있다면 그건 개표를 하면 변화 요소가 되겠죠. 근데 샤이 윤석열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게 몇 퍼센트인지를 계측해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러니까요. 샤이니까. 그래서 양쪽 다 샤이 그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샤이 진보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분석하는 게 맞을 텐데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그 정도 안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대략 대통령 긍정평가에서 이재명 후보의 평균 지지율을 빼면 한 5, 6%포인트.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들을 그러면 샤이 진보라고 치자. 그러면 과연 이들이 투표소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기꺼이 또 반드시
찍을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은 한 51, 2%가 아직도 좀 잡혀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맥시멈이 한 45% 정도입니다. 여기도 많이 거기도 차이가 있어요. 5 내지 6%포인트가 비어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은 가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걸 샤이 이재명 또는 샤이 윤석열로 볼 거냐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거냐는 조금 논란이 있고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샤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는 저는 이게 제가 또 이제 너무 좀 우습게 표현을 하는 것은 뭐 주변에서도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게 이 샤이가 투표소에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렇다면 아까 이강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도 완성이 안 됐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샤이 진보나 샤이 보수를 투표소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그 명분을 만들어준 게 뭘까? 샤랄라죠. 샤랄라가 봐요. 그러니까 샤이가 투표소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 난 가야 돼. 떳떳해 명분이 있어. 즐겁게 해줘야 돼요. 샤랄라가 되려면은 이유를 대줘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이나 김혜경식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검찰총장 때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었냐 이 꼬리표도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 리스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이 혹을 누가 먼저 떼느냐 떼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 혹을 뗄 수는 있습니까? 샤랄라가 가능할까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샤랄라 실패한 걸로 하겠다고요. 그러면 1719님께서 샤이 안철수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좀 흐름이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는요 지금 약 8%에서 11% 사이 그냥 얘기하기 좋게 한 9% 안팎 정도라고 칩시다. 네. 안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다른 이재명, 윤석열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죠. 그래서 안 후보를 현재 지지하고 있지만 저희 KSO의 조사 이따가 뭐 개요를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약 40%쯤은 바꿀 수 있다라고 답합니다. 굉장히 40%나 네. 해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고 그래서 샤이 안철수는 따로 명명하기에는 거의 뭐 없지 않느냐. 저도 안 후보 지지율이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가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수. 결정적으로 유권자들이 지지층들이 끝까지 자기를 지지해 주는 이 이른바 충성도가 중요하거든요. 선거에 나가는 모든 후보들은 인지도 높여서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예. 지난 10여 년간 우리 그렇죠. 선거 정치판에서 계속 머물러 왔을 건데 또한 호감도인데 호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호감도를 보면은 도덕적 리스크나 가족 배우자 리스크 등등을 따져보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호감도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마지막에 충성도입니다. 이 충성도는 이념에 의해서 지금 진영간 나눠주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나 안보 이슈가 터지면 안철수 후보가 쫄아들어요. 이게 그런 현상 또 지역 기반이 정확하게 어디냐. 부산일까 수도권일까 또 세대 기반이 뭔가 40대면 명확하지 이재명, 않습니다. 60대 이상이면은 윤석열이 있는데 이 열풍도 그냥 20대 학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저는 마지막까지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변화가 있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일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론조사로 지금껏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10분 만에 단판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 10분 만에 하겠다는 그게 아마 윤석열 후보 특유의 화법 네, 내지는 그렇죠. 워딩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선 굵은 나는 보스형 검사 출신이야. 아싸리하게 딱딱 크게 가야지 뭐 이런 것 같아요. 화끈하게. 그런데 10분 만에 한다는 얘기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아니 나를 어떻게 바뀔래. 물론 그 전에 사전에 물밑에서 치밀하게 모든 걸 다 한다. 그것을 괄호 속에 놓고 윤 후보는 생략하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분히 오해를 불러사기에 충분한 말이고요. 단일화 이슈가 꺼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단일화가 여론조사 방식이건 단판 협상 방식이건 간에 대단히 어려운 건데 참고로 지난번에 있었던 두 번의 대선의 이전 단일화 사례를 보면 D-26대 문재인 안철수 2012년 대선 때입니다. 그리고 김종필 DJ 유명한 김대중의 그 DJP 연합도 D-28에 최종적으로 공표가 됐어요. 예. 공표가. 예. 시도는 그 이전부터 있었고. 예. 그런데 오늘이 아시다시피 D-27. 그래서 설령 윤
안 두 후보 사이에 정말 대국적이고 통 크게 뭐가 바바박 단판을 한다고 해도 낙관적이지는 않다. 반대로 이재명과 안철수 역시도 얼마나 진전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비전이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불씨는 살아는 있다. 불씨가 없는 건 아닌데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 김연자나 이효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정치판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고. 네, 이효리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당위성의 법칙이냐 현실성의 법칙이냐. 당위성의 법칙에 따르면은 단일화를 하는 것이 훨씬 정권 교체 경쟁력이나 파괴력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왜 안 하느냐. 네. 근데 현실성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5차 범위 내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앞서가는 추세라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3자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하더라도 완주한다더라도 윤석열 후보 쪽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길 것 같은데 이러면 단일화에 선뜻 응하기 어렵고 더 큰 현실성의 법칙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입니다. 네. 싫어도 단일화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준석 대표를 마다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것도 변수예요. 네. 그렇다면 저는 단일화가 정치는 생물이고 요즘엔 정치를 샘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선거는 미생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강윤 선생님 말씀대로 윤한 단일화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안 단일화 이재명 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저는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윤안 단일화가 가능성은 조금 더 크겠지만 가능성만 놓고 보면 이 안 단일화도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 단일화가 한쪽은 완전히 짐 싸고 집에 가는 철수형 단일화가 아니라 네. 안철수 철수가 아니고요. 완전히 뒤로 빠진다는 그렇죠. 철수형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정부 또는 연합정부 정치적 제휴. 엄청나게 많은 걸 줘야 돼요. 예, 그런 의미로의 연합적 제휴라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 힘내라님께서 하루 전에도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402님께서는 10분 만에 단일화 그건 강제로 주저앉히는 거지 단일화는 아니죠 얘기합니다. 박보영님께서는 샤이는 화가 나야 갈 것 같아요. 상대 후보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투표하러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나 여기도 저기도 싫어. 나 투표 안 할 거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잡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김건희 리스크 그리고 그다음에는 김혜경 리스크라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오늘 새로운 폭탄이 하나 터진 것 같아요. 예,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에 적폐 수사 얘기를 꺼내자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분노한다. 사과 요구한다.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민심에 좀 요동을 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강력한 분노와 사과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아마 청와대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문건 중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발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나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회의하러 걸어 나왔는데 얼굴이 상기돼서 굉장히 좀 표정 보셨죠? 네, 화가 났더라고요. 이게 지금 최고치 같은데요. 네. 현 정부의 존립 기반이자 존립 근거이자 존립 이유를 직접적으로 건드렸어요.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데 네. 오해 삼직한 말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이 정부 초기처럼 적폐 수사를 하겠냐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네. 정말 본인의 해명대로 아니 나는 잘못이 있으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거였으면 설령 기자가 그렇게 유도성 질문을 했어도 그 질문은 좀 너무 앞서 나갔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집권을 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수사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됐는데 그렇죠.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당연하지 해야지 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거든요. 한동훈이 왜 안 되냐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뭐 독립운동 비슷하게까지 축해 세웠던데 그건 네. 개인적 감정이라고 치고요. 그 말은 곧 정치 보복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뽑힐 수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그렇게 익힐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이전에 배우자 논란 이런 것들이 막 피어오르고 그랬죠. 어제 사과도 있었지만 그거를 새롭게 덮을 수도 있는 또는 완전히 덮어버리진 못하더라도 논점이 하나 새로 생긴 거죠. 예. 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우리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경쟁 끝에 승복이고 통합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중도층에 구애하는 네.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런데 통합이죠. 한편으로는 정치 보복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것은 선거의 본령과는 완전히 어긋난 문제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한 이유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신여다, 공수처가 신여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이제 보수층 결집 의도로 보입니다. 시도로. 그래요? 근데 보수층 중에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태극기 부대를 더 결집할 수 있는, 왜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주진우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기된 모습 또 결연한 또 표현 네. 이런 것 자체는 친문 지지층을 결집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소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시즌3 대결이다. 2012년, 2017년, 2022년.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말을 또 윤석열 후보가 바꾸고 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 아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통령 난 다르지 않다. 같은 생각이다. 네.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또 바꾸었는데 이게 일단 진화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항상 첫 발언이 두 번째 해명 발언보다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신문에 무슨 오보가 나고 나중에 우표만하게 손톱만하게 바로 잡습니다라고 써봐야 바로 잡습니다만 잘 안 들어옵니다. 네. 자, 그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던 중앙일보와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전통적 보수층에서 아직 윤 후보에게 확실히 넘어온 것 같지 않은 표의 일부 결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권교체 심리의 각을 완전히 세움으로써 분명하게 확립하겠다는 건데 그만큼의 반작용 또는 플러스 알파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 못 준 쉽게 사람 가지 많아요. 않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결집하게 위기 심리를 일부 자극할 수 있어요. 적폐청산 그리고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한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릴 사람들이 많고요. 네. 그때의 아픔 이거를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 대통령이 세계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의 죽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소환해가지고 네. 그런 비극을 겪고도 우리 정치 문화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개탄했습니다. 네. 이것은 특정 정파뿐만 아니고 전 국민을 향해서도 일정 부분 메시지를 갖는 발언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 전에 나왔지만 인터뷰 네. 전에 나왔지만 여기에서 같은 맥락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립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된다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대선판에서 더 부담이 되고 손해를 보는 쪽은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요. 더 결집을 하기 때문에 네. 안 후보 쪽으로 지지층들이 옮겨가기가 또 심상정 후보가 1, 2%라도 더 가져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9361님께서 적폐 수사는 오히려 보수 성향 유권자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있죠. 얘기합니다. 이윤우님께서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실수일까요? 의도적인 발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전략이라고 봐요. 전략이다. 실수 아니죠. 실수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고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항의 받으면 어쩌시려고. 아니요. 제가 아는 윤석열 검사는 네. 그랬었어요. 깊이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가끔 좀 생각 좀 하시라고. 네, 예. 아닌 척하면서도 다 해요. 거기까지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제 그 중앙일보 인터뷰가 지면 인터뷰잖아요. 지나가다가 우발적으로 기자가 마이크 들이댄 게 아니고 그렇죠. 사전에 질문지 받고 생각할 시간 있는 다음에 한 거예요. 사회 분야의 첫 질문에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우발적인 실언성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말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나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 그렇죠. 형사처벌감이다. 여기까지도 나왔어요. 전면전이에요. 그런데 윤 후보는 아이고 우리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 한 발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사과할까요? 유감 표명할까요? 절대 사과 안 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의제가 이미 이렇게 여러 계층에서 이 발언을 두고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제가 일부 옮겨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나가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도층, MZ세대 여성 중도층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특히 이 사안을 어떻게 보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 정권과 현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더 강하게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잖아요. 거기다 또 박근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너무 나가긴 힘들죠. 서로 확전은 너무 전면진. 윤 후보 측에서는 확전을 자제하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계속 나가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 마이너스 영향,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거고 안 후보가 지금보다 한 2, 3% 더 빠져버리면 단일화 얘기 자체가 상당히 희석될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적폐수사 발언을 했는데 지지율은 안철수 후보가 빠진답니다. 네, 내일 사자토론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띤 토론이 있겠죠. 내일 토론될 거예요. 네, 토론됩니다. 이 부분요. 자, 근데 김혜경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 때문에 좀 묻혀가나요? 완전히 묻히기는 힘들 거예요. 일단락되지는 않습니까? 일단락되리라고 보는 건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네. 어제 오후 5시에 긴급 열렸는데 그 뉴스가 퍼져나가는 과정 그리고 사과문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뭐 동영상을 돌려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마음을 갖게 될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한두 가지 의문이 조금 남긴 남아요. 배 씨와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다. 그걸로 사적 도움을 좀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혹시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배 씨의 채용 및 임명 과정에서 이 지사가 한 역할이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배 씨 그 5급 여성분 이제 퇴직했지만 그분에게 주어진 일이 대외 의전이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가사를 돕고 뭐 이런 것들이 대외 의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몸 낮은 자세로 입장 표명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저는 국면 전환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이슈는 더 큰 이슈나 비등한 이슈를 만날 때 또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를 이야기한 건 거의 전면전 직전까지 가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이슈로 서로 간에 또 똘똘 뭉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돼서 주가 조작 의혹이요. 주식 거래 관련된 의혹인데 네. 이것도 불거졌으니까 저는 계속 이게 덮고 덮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결과적으로는 후보자 등록일이 이제 13일, 14일이니까 첫 번째로는 배우자 리스크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단일화 리스크 또 안보 관련 이슈들이 우선적으로 배우자 리스크가 더 불거지기 전에 1차적으로 한 번 더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사안의 성격상 보복 정치 가능성이 내포된 그 발언이 훨씬 파장이 큽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국민들 삶에도 미치는 영향이 일정 부분 미치는 있어서 영향이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빨리 끝날 사안은 아니고요. 뭐 법인카드 유용 아무튼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김혜경 씨의 그것은 직관적으로 빨리 오고 자극이 오고 빨리 반응하는 특성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김건희 우리 지난번 사과 파동에서도 한번 겪어봤듯이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굉장히 여론이 나빴지만 어쨌거나 사과를 거치면서 점점점 일단락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보복 정치 가능성 부분이 조금 더 내연의 소지가 큽니다. 이거는 이 소장님 말씀에 덧붙여야 될 것이 유권자들이 인식할 때 물론 이제 대통령 지지층들이 그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받겠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선거판에 미치는 인식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양쪽 지지층은 더 단단하게 지금 결집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3321님께서 일반 유권자들이 진짜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를 정치 보복이라고 받아들일까요? 다분히 정치적인 입장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닥터킴님께서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권한에 없는 수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정확히 정치 보복입니다. 정곡을 찔렀네요. 방금 그분 댓글. 아무튼 입장은 명확하게 양측 간의 입장은 명확하게 아까 제가 달랐습니다. 언급해드린 통계 개요는 잠깐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혼나지 않죠? 네. 저희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월 4일, 5일 실시한 여론조사였고요. 조사 인원은 1,011명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서 실례
오차범위고요. 응답률은 9.4%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답형입니다. 여긴 질문입니다. 네. 네, 크게 거셔야 됩니다. 신뢰도가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양쪽 손을 저한테 걸던가 다른 걸 걸던가 해야 됩니다. 자, 대선 당일날 투표 시간이 6시에서 7시 반까지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장 투표가. 네.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어느 정당에 특별한 유불리 없다에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이거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누가 더 코로나에 많이 걸리나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미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무슨 뭐 특정 정당 지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게 영향을 미쳤어요. 네,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네네. 자, 네. 또 두 번째로는 자 2030 지지율 네. 지지층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지금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한 열흘 전에 비하면 네. 2030에서 아직 정하지 못한 층은 많이 줄었어요. 네. 한 22% 정도에서 한 12, 13% 저희 걸로는 네. 그렇게 줄었는데 정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가변성 역시 25% 정도 됩니다. 네. 저는 30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도 변동성이 있지만 20대는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격 띠고 있는데 30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다 좀 팽팽해지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2030 MZ세대 견인 마법을 생각하면 30대를 더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대도 중요한데 30대가 어떤 판세로 가느냐 더 중요하죠.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좀 잡아가느냐 거기에 또 중요합니다. 30대 50대. 자, 네. 서울은요. 서울 제가 서울이요.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5주 연속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지면 네. 대선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그렇죠. 어느 후보든 서울을 놓치고서 이겨본 사람은 박근혜 후보 한 명뿐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영남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조금 지더라도 승부를 걸어볼 수 있으나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암울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조사 최근 걸로는 서울 이재명 37.8, 윤석열 44.2, 안철수 7.6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요. 네. 앞서 여론조사 개요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울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서울에서 이번 선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반드시 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격차.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어느 쪽이든 한 자릿수, 그것도 5%포인트 이내의 득표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더 벌어지느냐 서울에서. 네. 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 20% 이상. 네, 국민의힘에서 압도적으로 20% 가까이 이겼죠. 네. 자, 근데 지금은 격차는 줄였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격차는 아니고요. 4월 재보선 성격이 달라요. 선거 그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와 네. 대통령 선거를 뽑는 것은 그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생각도 다르고 4월의 정치 지형과 각 당이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대선 후보를 뽑고 풍파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시점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죠. 네. 그때보다는 굉장히 줄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가 경합 우세 상태인 것 또한 맞습니다. 아까 저 서울 이야기를 그 확진자 투표 시간 늘어난 거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특히 서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점에서 왜 중요하냐면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때는 부동산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 판세가 달라진 건 여기에 코로나와 청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서울에서 확진자 숫자가 상당히 비수도권에 비하면 많은데 네. 이들이 과연 투표소에 얼마나 가고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코로나 정점에 가까운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입니다. 이것도 네.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팬데믹은 거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성격이어서 천재지변이죠. 어느 정권이건 간에 전적으로 100% 책임을 묻기란 솔직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게 장기화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총괄적인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쪽에 그동안 방역 정책도 다 펴왔으니까 그쪽에 약간의 원망을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예상되기로 오미크론 정점이 공교롭게도 3월 대선 투표율과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재갑 교수도 그렇게 예측을 하던데 네. 여당에게는 좋지 않은 징조인 것은 분명하죠.
여기까지. 저는 조금 더 짧게만. 왜냐하면 그래서 사전 투표를 상당히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10명 중에서 4명 이상은 사전 투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 투표도 근데 비슷해 날짜가.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뭐 굳이 여당에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방역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잘해내고 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자, 지금까지 여론과 민심 읽어봤습니다. 이강윤, 배종찬, 이강윤 두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승민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종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여기